행정학을 맡게 된 최욱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강의 계획서 잠깐 같이 한번 볼게요. 그쵸. 시간은 우리가 이제 저녁 때 이렇게 하게 됐고, 지금 수업 개요를 바로 볼게요. 수업 개요를 보시면, 우리 기본 이론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11월, 12월 약 2개월 동안, 우리 32시간 동안 기본 이론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맨 밑에 거기 보시면 주차별 강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총론 같은 경우에는 2주차에 걸쳐가지고 제가 수업을 할 거고, 나머지 어떤 강론 같은 경우에는 한 주씩 이렇게 제가 할당을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 행정학을 기존에 배워보거나 이렇게 시험을 보거나 하신 분 계십니까?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낯서는 과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렵게 강의를 하기보다는 시험에 나올 부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개념을 잡아가는 방법으로 수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공무원 쪽에서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 쪽 강의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우리 기본 개념을 착실하게 알아가가지고 문제를 맞추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40점이면 과락을 면하고 우리가 60점, 평균 60점이면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최대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행정학 교재가 보통 한 800여 페이지, 1000페이지 이래요. 그러면은 그 범위를 우리가 모두 다 빠짐없이 공부하는 거는 이제 좀 시험 적합성이랑 거리가 멀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거 중요하다. 수업 시간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를 먼저 한 다음에 심화이론 시간에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이제 플러스 알파로 덧대 나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이 낯서실 거예요. 그래도 오늘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행정학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한번 감을 잡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보람차게 시간을 보내고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22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수업하는 방식은 오늘 이제 저를 경험을 해보시면은 딱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강의하는구나.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지 어떤지 한번 이렇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행정의 본질을 들어가요. 제가 짤막한 얘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러잖아요. 흔히 말하는 상권 분립 이런 얘기 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정부라는 건 행정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누구 정권 이러잖아요. 그 행정부 조직을 의미하고, 이러한 행정부라는 조직은 하나의 조직이에요. 조직. 네. 이게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부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활동. 그럼 정부의 활동을 하는 주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행정부가 메인 주연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행정부도 하나의 조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 안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면 뭔가 자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조직 안에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부라는 조직 안으로 들어가야 행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돈도 있죠. 돈. 우리가 보통 세금 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돈을 정부 안으로 뭔가 그래도 들어가야지 정부가 그걸 바탕으로 행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정부가 이러한 사람과 돈을 자원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만들어내는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런 정책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정책의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정책의 정의가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정책이라는 거 만드는구나. 무슨 복지 정책이라든지 국방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만드냐면은 공공 서비스 이런 거 만들죠.
그래서 공공 서비스라는 거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규모의 정책이에요. 소규모의 정책.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밤인데 바깥에 켜져 있는 그런 가로등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공공 서비스의 어떤 종류고, 우리가 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도 일종의 공공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실은 뭐냐면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만든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공공 서비스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다. 우리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행정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환경이라는 거는 계속 급변해요. 우리가 정부라는 그 삼각형, 이 조직 경계 밖에 있는 그 모든 거를 다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행정 환경. 근데 이러한 행정 환경이라는 거는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요즘 행정 환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변하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정보화 사회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아무튼 환경이 이렇게 자꾸 변해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혼자서 정책이라든지 공공 서비스를 만드는 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주체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 건데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입법부, 국회 있죠? 국회도 뭔가 행정부와 같이 협업하는 면이 있고, 지방정부라는 것도 행정부를 갖다가 뭔가 도와주죠. 우리는 흔히 말해서 뭐 지방정부라는 표현보다는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시민사회의 도움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부하고 입법부하고 시민사회하고 한 가지를 더 넣어도 되겠군요. 여기 시장. 네. 시장이라고 하면 기업들이 있죠, 그 안에. 네. 그래서 이렇게 민간과 입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과 행정부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정책이라든지 공공서비스를 공익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행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런데 공익을 달성할 수도 있고 잘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걸 갖다가 행정환류라고 표현을 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 행정환류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피드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공익을 잘 달성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를 따져보는 과정. 이게 환류인 건데, 크게 봤을 때 행정 책임과 통제와 개혁으로 환류라는 파트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책임이라는 거는 뭐냐면, 행정부가 국민이라든지 의회에게 대해야 될 어떤 책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부는 나름의 책임이 있죠. 그러면 그 책임을 다하도록 통제 수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부를 갖다가 입법부가 통제하기도 하죠. 입법부가 행정부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요? 예산 심의 같은 거 할 수 있죠. 예,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국민들도 정부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항상 감시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통제했는데도 똑바로 잘 못한다. 그러면은 행정부를 개혁해 버리는 거죠. 예, 이러한 과정이 다 환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정의 본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행정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림으로는 이렇게 한번 그려드렸는데, 이걸 갖다가 제가 문자로 바꿔드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주어가 정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행정부가 목적이 공익이에요. 공익을 위해서
제가 아까 혼자 하지 않고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한다 그랬어요. 다양한 주체와 협업을 해서 행하는 정책 및 관리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요거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 시험에 붙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 몰라도 되는 거 이거 말씀드려야 되죠? 행정의 정의가 아셔야 돼요. 잘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부가, 그쵸?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혼자 하지 않고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해가지고 행하는 정책 및 관리 활동,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정책은 제가 그림에다가 저렇게 적어 놨는데 관리 활동이라는 건 딱히 안 적어 놨죠? 네, 그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관리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정부라는 게 하나의 조직인데 그 조직 안으로 사람이라든지 돈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저런 것들을 갖다가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금을 걷어가지고 펑펑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사람이 저기 정부라는 조직으로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공무원이 됐다는 뜻이죠. 그럼 공무원 인사관리 같은 것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관리 활동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 관리, 아니면 돈 관리, 그리고 조직 관리,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부 하나의 조직이니까 나름의 조직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런 걸 갖다가 관리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게 그 행정의 정의가 너무 길다. 그래도 내가 오늘 행정학 수업 들으러 왔는데 행정이 뭔지 되게 심플하게 알아가고 싶다. 한번 알고 가고 싶다. 이러면은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 결국에는 행정을 제가 한 단어로 줄여서 표현을 해드리면은 국가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가 관리.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활동을 다 수행하면은 그게 국가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국가 관리 주체가 정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서 같이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건데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에서 협업을 한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 개념이 중요해요. 협업한다는 의미를 갖다가 행정학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거버넌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거버넌스가 뭐냐? 이러면은, 다양한 주체하고 협업하는 거. 여러분, 협업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협치한다. 그죠? 협업한다라면은, 이거를 거버넌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꼭 알아두어야 되는 단어가 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정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결국 정부가 다양한 주체와 행하는 국가관리 활동이라는 거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러한 국가관리 활동을 하는 게 행정이라면 이제 행정학은 뭐냐? 이런 얘기 아주 심플하게 하고 시작을 할게요. 행정학의 정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보자면 결국 국가 관리에 대해 배우는 학문이 행정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학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학문이다 하면은 체계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론을 갖다가 우리가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행정학은 뭐다? 국가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나 이론을 갖다가 모아둔 것을 행정학이라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학은 범위가 이로부터 넓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국가관리에 대한 지식이 많겠죠. 그렇죠? 국가관리에 대한 지식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나열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선택적으로 공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국가관리에 대한 지식이나 이론을 모두 빠짐없이 익히는 거는 이제 뭐 7급 공무원을 준비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 지금 행정사랑은 그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행정학에서 그럼 뭘 배우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보면 이게 책의 목차예요. 이 그림이 책의 목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보면 제가 아까 정부라는 거는 하나의 조직이라 그랬죠? 그쵸?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 떼어가지고 조직 관리를 배우게 돼요. 조직이라는 걸 관리하는 걸 배운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조직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조직 관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구나, 조직론이. 이렇게 딱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책을 읽을 때 이게 익히는 거죠. 되게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사람이 이 정부라는 조직 안으로 들어가면 공무원이 되죠. 그쵸? 공무원이 돼요. 그래서 이거 결국에는 사람 관리인데 공무원 관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그럼 이런 사람 관리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행정학에서 인사행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사행정. 예.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강의 계획서를 드렸는데 뭐 인사행정이라는 말도 있고 조직론이라는 말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인사행정은 여러분 사람 관리를 배우는 거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돈 관리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럼 돈 관리 같은 경우는 재무행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좀 어려운 말로. 그리고 지방정부라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지방정부. 이 지방정부에 대한 것도 따로 떼서 좀 배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의 정부라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제가 행정학에서는 주연이 그래도 정부거든요. 정부.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대한 얘기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지방자치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방자치론. 요것도 배우고, 네, 그리고 뭐 조직론도 배우고, 정책이라고 저기 돼 있어요. 네.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정부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죠, 여러분. 그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협업해가지고, 요걸 만들어내잖아요. 그쵸? 협업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내죠? 공공서비스라든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따로 떼가지고, 정책학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공익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과정을 환류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떼가지고 다양한 용어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기본적으로 행정 환류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니까 행정 환류론 제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러면 행정학이라는 거 이제 뭐 배우는지 대충 나왔어요. 행정학이라는 거는 크게 총론이 있고 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강론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인사, 뭐 재무, 정책, 뭐 조직, 지방자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론이라는 건 뭐냐면 인사, 재무, 정책, 조직, 지방자치 등 즉 강론을 제외한 강론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우리 총론 배우고요. 다음 주도 총론을 배워요. 그러면은 제가 총론은 제가 뭐라 그랬죠?
강론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2주를 할애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3개년 정도 지금 기출을 분석을 해보면 일단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여러분, 총론이 대단히 중요해요.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범위도 가장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주차고 2주차가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차에 걸쳐서 이렇게 총론에 들어가고 나머지 강론을 한 주차에 걸쳐서 이렇게 쭉 한번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강론의 수를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여기 인사행정도 있고요. 재무행정, 네, 그리고 조직론, 정책학, 뭐 행정환류, 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6개가 있군요. 지방자치까지. 네, 이 6과목을 이렇게 쭉 나머지 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총론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배우는 건지 약간 간단하게 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교재를 우리가 조금씩 들어갈 텐데, 지금 여러분 22페이지 보시면 행정의 개념이라고 나오죠. 거기서부터 체크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행정의 정의라는 거는 여러분, 자 보면 크게 보면 광의로서 개념도 있고요. 협의로서 개념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행정을 정의를 한번 했었죠. 정부가 뭐 공익을 위해 협업해가지고 정책 및 관리 활동을 만드는 활동 이랬었잖아요. 요 1번 내용이 협의로서 행정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광의로서 행정이라는 게 이제 따로 있어요. 광의라는 표현은 여러분 넓은 의미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넓은 의미로서 행정이라는 건 여러분 그냥 협동 행위만 하면은 행정이야 이렇게 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협동이라는 거는 혼자예요, 둘이서예요? 둘 이상이서예요? 둘 이상에서 하죠. 되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뭐 굳이 뭐 이해하지 않아도 협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이상에서 행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 이상에서 합리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목적 달성.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점은 어디에 있냐? 제가 아까 포인트는 잡아드렸어요, 여러분. 협동하기만 하면 그냥 광의로서 행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보면은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이라고 3번 양괄호에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냥 협의로서 행정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협의로서 행정이나 거버넌스나 똑같은 얘기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제가 아까 협의로서 행정 뭐라고 정의했어요? 협동하는 거예요. 다양한 주체들과 협동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 여기 다양한 주체와 협업을 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거버넌스라는 뜻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로서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거버넌스 의미와 똑같다. 그러는 건데, 요거를 바탕으로 좀 제가 부가적인 부분 하나 해드리면은, 헷갈릴까봐 제가 한번 적을게요, 여러분. 협의로서 행정은, 협의로서 행정은 거버넌스하고 똑같은 뜻이고요. 그리고요, 현대 행정이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현대 행정의 트렌드, 흐름, 이러면은 협의로서 행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의로서 행정의 의미, 그리고 협의로서 행정의 의미, 요거죠? 요 얘기. 1번. 두 가지는 지금 반드시 익혀두세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로마자 이번에 우리 행정의 특징 들어가죠. 이런 것들은 선택적으로 보셔도 돼요. 막 암기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암기하고 그런 게 아니야. 자, 보면 공공목표 추구 같은 거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썼어요? 여기다가 보면 공익을 위하는 거라고 써놨잖아요. 혼자 특정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공익을 위해서 하는, 당연한 거예요. 쭉 그리고 보시다가 23페이지에 맨 위에서 아래에 보면은 독점적인 권력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런 건 뭐예요? 여러분, 가스라든지 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정부가 혼자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죠. 그렇죠?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갖다 독점적 권력성을 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이거 체크하는 거는 중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특이하게 생각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번에 개방체제라는 표현 나오죠. 이런 거 여러분 낯설잖아요, 표현. 개방체제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 주변의 환경을 고려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종로에다가 고깃집을 차려요. 그러면은 옆에 혹은 옆골목에 어떤 고깃집이 있는지 한번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조직을 개방체제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신경 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어떤 얘기했어요? 행정 환경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이렇게 변하면은 거기에 맞게 정부도 뭔가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런 걸 갖다가 개방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보화 시대가 되니까 행정부가 어떻게 변화했죠? 예컨대 전자정부를 구현을 했죠.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한다든지 이런 거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와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정부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보면은 정치 과정과 밀접하다는 얘기 있죠? 그거는 뭐예요? 국민이라든지 의회가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 밑에 있는 행정학설에서 정의하는 행정 개념 있죠? 그거는 지금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제가 뭐라 그랬죠? 협의로서 행정과 광의로서 행정.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24페이지로 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및 차이점, 그거를 아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예. 잠깐 지우기 시작할게요. 자, 보면은 행정이라는 거를 일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여러분 속으로 해보셔야 돼요.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하면서 행하는 정책 및 관리활동. 그렇죠. 좋습니다. 됐고요. 경영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시험 문제 풀기 쉽도록 적는 거니까 여러분들 노트 하셔도 좋습니다. 기업이 사익을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하면서 행하는 사업 및 관리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익히시면 시험 문제 맞힐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행정과 경영은 이제 정의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래요. 경영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한다 얘기를 하죠. 그 기업만의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도 혼자서 하지는 않고요. 어떤 다양한 기업이라든지 조직 내에서 협업을 하죠. 그리고 그 만들어내는 게 이제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관리 활동을 하죠. 제가 아까 관리 활동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 관리, 돈 관리, 조직 관리. 그렇잖아요. 기업 경영이라는 것도 이런 관리 활동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요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진 상태에서 한번 보면, 자,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협업한다는 표현이 있죠. 유사점이죠. 그리고요, 관리 활동한다는 거 있죠. 유사점이에요. 이런 것들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야, 얘네도 관리 활동 하는구나, 다. 경영도. 그런 건데, 지금 보면은 경영의 관리 활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 관리, 뭐 돈 관리, 조직 관리 다 하긴 하는데 효율성을 대단히 중시하죠. 효율성이 중요해요. 네, 중요한 말 빼겠습니다. 네. 효율성을 대단히 중시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업은 여러분 손해 나면은 사업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순수익이 나야 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일종의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효율적이라는 거는 행정학적으로 표현하면 투입 대비 산출의 비예요. 그런데 뭐 그냥 일상 회화적인 표현으로 하면 총 매출에서 순수익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효율적으로 관리 활동을 하고, 그러면 정부도 효율성 추구합니다, 여러분. 네, 그죠? 당연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펑펑 쓰면 안 되죠. 그죠? 잘 써야 되잖아요. 그걸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정부 같은 경우는 효율성 말고도 다른 가치들도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민주성 같은 것도 중요한 거예요. 뭐 예컨대 투명성 같은 것도 중요한 거죠. 뭐 이거 일단은 여러분 이 민주성, 투명성 이런 건 지금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이 민주성이라는 거는 여러분 국민의 견해를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건 관리 활동을 할 때 마냥 효율적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욕먹어. 이게 아니라 국민의 견해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투명하게 한다는 건 뭘까요? 공개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정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이렇게 뭔가 볼 수 있죠. 뭔가 그래도 공개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유사점은 뭐냐면 어찌됐건 간에 효율적인 관리는 유사점이에요. 효율적으로 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보면 제가 여기다 유사점이라고 적을게요, 여러분. 유사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협동한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라는 거.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조직 구조예요. 네. 조직 구조가 뭐가 유사하냐면은 좀 어려운 말인데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예요. 네. 제가 저기 왼편의 그림에 여러분 정부를 어떤 모형으로 그렸죠? 삼각형으로 그렸죠. 삼각형입니다, 여러분. 네모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니고 하필이면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료제를 갖다가 지금 여러분 요거는 지금 정의는 안 해오셔도 되는데 중요해요. 시험에서 잘 나와요, 요거. 근데 나중에 제가 어차피 설명을 할 거예요, 자세히. 삼각형 모양의 계층제적인 조직 구조,
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다가 수식어를 제가 더 붙이자면 합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쨌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모든 조직은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식적인 규칙으로 규율하는 삼각형 모양의 계층제적 조직 구조. 예, 여러분, 근데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바로 외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일단은 직관적으로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니까 일단 요거를 기억을 하라는 거죠. 제 말은. 저 조직 구조, 관료제라는 게 조직 구조구나. 조직 구조인데 하필이면은 저 선생이 삼각형으로 그려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과 경영이 조직 구조가 관료제로서 유사하다는 점은 바꿔 말하면 삼성도 관료제고 국방부도 관료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관료제를 제가 조금 그려볼까요? 한번 여러분. 삼각형이죠? 삼각형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계층제라고 했어요. 이렇게 들어가죠. 여러분, 일반 회사원이 맨 처음에는 여기 하위 계층으로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계층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계층도 여러분 보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거는 재무부서, 요거는 인사부서, 이게 나뉘어져 있죠. 이걸 갖다가 관료제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직관적으로 일단 이해할 때는. 근데 보면 여러분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에서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여기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거 행정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사 결정권이 저기 조직의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권력이 많다라는 표현을. 그러면 요거를 우리 행정학적인 표현으로 제가 설명을 하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권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개념은 아셔야 돼요. 제가 알아야 돼요 이러면요. 거기에다 꼭 적어두시고 이거 알아야 된다라고 딱 써두시길 바랍니다. 집권화라는 건 의사 결정권이 조직의 상층부에 집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집권화의 반대말은 뭘까요? 좋습니다. 분권화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잘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행정학에선 직권화, 분권화 막 이런 식으로. 분권화라는 건 의사 결정권이 조직의 상층부에 쏠리지 않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분권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찌됐건 간에 직권이든 분권이든 간에 직권과 분권을 가르는 결정적인 어휘가 뭐예요? 의사결정권인 거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조직 구조를 관료제라 한다. 이렇게 제가 한 가지만 여기다 더하면 이렇게 A 부서, 맨 밑에 계층도 B 부서, C 부서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게 나눴죠. 하나의 계층을.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분업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분업. 너희 팀은 재무 일만 해라. 너희 팀은 인사 일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시험에서 나오는 패턴인데 분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문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문성이 높아지잖아요. 일의 능률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게 뭔가 이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이게 뭐 직권은 뭐고 분권은 뭐고 그럴 수 있습니다. 관료제는 뭐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계속 반복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해요. 관료제라는 걸 배웠다, 관료제라는 게 나왔다, 그럼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또 계속 쓰시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면 어느덧 40점은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여유 있게 60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확인을 제가 많이 할 거예요. 확인을. 그럼 여러분, 여러분 요거 별표죠? 요거 별표입니다, 여러분.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딱 이러면 요렇게 딱 협동한다,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 관료제로서 조직 구조가 유사하다, 이렇게 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차이점 같은 게 있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얼추 적어놨거든요. 자, 보면 여러분 요거 지금 행정은 일반적으로 공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경영은 일반적으로 사익을 추구한다, 이러죠. 이걸 갖다가 차이점에다가 제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 목적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 그죠? 하나는 공익이요, 하나는 사익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책과 사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래도 정책이고 정책으로서 구현이 되고, 경영 같은 경우에는 사업으로서 자기의 일한 결과물이 구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건데,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영향력의 범위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책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봐요, 아니면은 사업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까요? 정책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영향력 범위가 상대적으로 행정이 더 크다라고 하면 맞는 거죠. 그리고요, 강제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정책이라는 게 법률을 통해 가지고 통과가 되잖아요. 일단 통과가 되면 우리는 그거를 따라야 돼요. 그렇죠? 뭐 예컨대 여기 뭐 흡연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저기 담배값을 인상하기로 했으면은 우리는 이제 4,500원 내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강제력을 띈다. 행정 같은 경우에 강제성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추구하는 가치라는 표현은 여러분 뭐 깊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데 일종의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러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하면 제가 여기다 좀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것도는 둘 다 유사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얘는 효율성을 추구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행정은 플러스 알파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성이라든지 투명성 등 추구해야 될 가치가 되게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구하는 가치가 행정이 좀 더 경영에 비해서 다양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더 다양하다,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가치를 갖다가 추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뭐 이런 것들 일단 받고 우리가 한번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24페이지 교재를 보면서 간단하게 체크하도록 하지요. 예, 천천히 쓰셔도 좋습니다. 예, 천천히 쓰셨고, 자, 다 쓰신 것 같으니까 제가 보면, 보면 여러분 그 관료제적인 성격 있잖아요. 그런 것도 유사하다고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딱 표시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협동 행위, 그렇죠? 그리고 관리할 때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거, 그런 얘기들.
그 정도만 일단 보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예, 요거 막 일일이 다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차이점. 여러분 1번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목적성을 띠잖아요.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적 규제가 정부가 행정이 좀 더 여러분 엄격하다. 그렇죠? 예, 2번 알아두셔야 돼요. 딱 체크해 두시고. 네, 25페이지에 여러분 3번의 정치성이라는 것도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경영에 비해서 정치적인 과정과 기민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제가 여기 정부라는 삼각형을 그려놓고 입법부라든지 시민사회 같은 거 같이 그려놨죠. 그러니까 실제 행정 과정에서는 이 입법부가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감시하거나, 그렇죠? 시민사회도 이 정부를 갖다가 감시를 하죠. 예, 이런 것들이 기민하게 연결이 돼 있다. 의회라든지 시민사회가 감시한다. 이러면은 정치적 과정과 기민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됐고. 자, 5번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능률의 측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행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세요. 딱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 공익이랑 사익이 목적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경영 같은 경우는 이 사익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측정을 한다라면은 사익 추구 잘했네. 이걸 만약에 측정을 한다라면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경영 같은 경우는 그냥 순수익으로 측정해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럼 사익 추구 잘했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익은 어때요? 그거를 측정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추상적이에요. 개념이 추상적이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측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행정부는 맨날 욕먹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번 같은 거 보겠습니다. 독점성을 띠는 건 그래도 정부 쪽이고 독점성을 띠기 때문에 여러분 비경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경쟁이 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네, 그 정도만 이렇게 뉘앙스 이해하시면 행정과 경영의 문제 어느 정도 맞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이리저리 막 적어보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 결국에는 제가 적어드린 이 행정과 경영의 이 문장 정의 있잖아요. 요거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요령도 중요한데 지금 보면 차이점이라고 해가지고 14가지 특징이 나왔죠. 이 14가지 특징을 암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거 외워야 돼요 이러면은 딱 표시할 거예요. 이거 외우세요 이렇게. 근데 이거 14가지 외운다 이거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쭉 이렇구나 하고 딱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와 행정이라는 걸 들어가는 건데 정부의 개념과 형태 얘기해서 뭐 넓은 의미의 정부는 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통칭하는 개념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좁은 의미의 정부라는 거는 행정부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그렇다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저랑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가 좀 판서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정부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적으셔도 좋아요. 적으셔도 좋습니다. 정부관이라는 거는 여러분,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어떤 게 맞는 거냐, 이런 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작은 정부, 큰 정부 이러면은 우리가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은 뭐 이런 거잖아요. 아까 관료제라는 게 정부라면은 이건 뭐 안 그리셔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요거는 작다. 근데 뭐 요거는 오른쪽 거는 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른쪽 건 크다. 근데 저 작은 삼각형은 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작은 정부, 큰 정부 이랬을 때 행정학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작은 정부라는 거는 정부 역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 활동이 별로 없는 거, 상대적으로. 근데 큰 정부는 정부 활동이라고 적을게요. 뭐 똑같은 말이니까 정부 활동이 대단히 많으면 우리가 큰 정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정부 활동이 많아지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시장이라든지 시민사회에 정부가 관여를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부 역할이 별로 없다라는 의미는 시장이라든지 시민사회에 간섭을 별로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는 현재 큰 정부 같아요? 작은 정부 같아요? 간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사람마다 견해가 다양하겠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정부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낯선 얘기일 수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제가 판서를 할게요. 절대국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17에서 18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때도 국가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때는 의사결정 구조라는 단어를, 행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써보면 상당히 집권적인 국가였습니다. 자, 제가 아까 집권이라는 표현 말씀드렸었죠. 정부한테 상당히, 여기서 국가가 집권적이라는 거는 국가가 상당히 의사결정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권적인 국가였고, 이때는 흔히 말하는 왕권 신수설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이라는 거는 신이 부여한 고유의 권한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집권적인 국가였다. 요 정도면 됩니다. 일단은 절대국가는 요 정도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근대 입헌국가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헌국가라는 게 있구나. 일단 이렇게 보시고, 요 사이에서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냐면은 시민혁명이 발생을 해요. 시민혁명이 발생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왕권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한테 좀 자유를 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입헌국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입헌국가는 의사결정 구조가 집권적일까요? 분권적일까요? 분권적이죠. 당연한 거죠. 예, 좋습니다, 여러분. 네, 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헌국가 같은 경우는 대단히 분권적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이걸 그냥 지방 분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아무튼 분권, 권한을 좀 나눠줬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죠. 아시겠죠? 중앙정부의 권한을 좀 널리 나눠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 상태에서 국가관이라는 걸 제가 한번 적어보면, 정부관이라고 적을게요. 입헌국가 시기의 정부관은 여러분 작은 정부일까요? 큰 정부일까요? 작은 정부죠. 여러분,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네, 작은 정부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은 정부를
입헌국가 시기의 작은 정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흔히 야경국가라고 표현을 해요. 야경은 뭐야? 이러면은 여러분, 정부의 역할이 국방이라든지 아니면 치안이라든지 외교 같은 것만 신경을 쓴다라면은 야경국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정부의 활동은 이때보다는 훨씬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입헌국가 시기 이때가 연도로 보면은 19세기 즈음이에요. 이때는 정부의 역할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국방, 치안, 외교. 이거밖에 없으니까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별로 없으니 당연히 작은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름의 그 경제를, 시장 경제를 갖다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입헌국가 시기에는 여러분, 정부가 시장에 많은 개입을 하는 걸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야,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안 그래도 너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주장하는 경제학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야, 정부가 네가 일일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 안 해도 시장 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알아서 효율적 자원 배분이 잘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합리적인 개인끼리 그냥 매매, 교환을 통한 그러한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효율적 자원 배분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의 인간관이라고 하면은 그냥 합리적인 경제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합리적인 경제인 이렇게요.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너희들끼리 교환 관계에 따라서 효율적 자원 배분 잘 할 거야. 그런 사람들로 모여 있어. 이걸 갖다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행을 하나 추가하자면은 보수와 진보라는 행을 하나 만들게요. 자, 여러분 요거는 중요합니다. 지금 적는 건 제가 입헌국가 시기처럼 작은 정부를 갖다가 옹호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수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요. 보수주의. 이렇게. 예. 자,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잡아드린 것 같아요. 포인트는 뭐냐면 작은 정부를 주장을 하면은 보수주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딱 개념을 잡으시죠. 예. 자, 그리고 요 입헌국가 시기에서 행정국가라는 시기로 넘어가게 돼요. 행정국가라고 넘어가는데 요때 중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은 시장 실패라는 사건입니다. 네, 시장 실패라는 건 여러분 1930년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시장이 입헌국가 시기에는 정부가 시장에 많은 개입을 안 했잖아요. 왜 안 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서 알아서 효율적 자원 배분 잘 될 거야 이랬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시장이 고장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국가라는 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행정국가 시기에는 입헌국가 시기보다는 시장에 뭔가 간섭을 하려고 하겠죠. 정부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다소 당연히 입헌국가 시기보다는
집권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중앙 집권이다 이렇게 표현은 하는데 이거는 뭐 일단은 외우지 않으셔도 좋고 정부 간의 행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행정국가는 그러면 작은 정부일까요? 큰 정부일까요? 큰 정부죠. 좋습니다 여러분. 네. 정부의 활동이 많아진 거예요. 이제는 야 시장 못 믿겠다. 어? 가만히 두니까 고장나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정부가 되는데 요때는 정부의 활동이 대단히 많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뉴딜 정책을 집행을 해요. 그러면 아이고 뭐 뉴딜 정책은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에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래서 뉴딜 정책이라면 일자리 창출이구나 이렇게요. 그리고요 두 번째 존슨 행정부라는 것도 등장을 합니다. 그럼 존슨 행정부는 여러 가지 물론 사업을 하는데 특히 어떤 걸 많이 하냐면 복지 정책을 많이 집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형평성 추구를 나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유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시장 실패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시장이 지금 고장난 거죠. 시장이 고장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아졌냐면은 일단은 빈민자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실업자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뭔가 국가가 가만히 볼 수가 없고 뭔가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은 뉴딜 정책,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했던 거고 존슨 행정부는 복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실업자, 빈민자를 좀 돕고자 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정부의 활동이 많아진 거죠.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이라는 행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의 경제학을 지금 보면 케인즈라는 사람이 만들게 되는데 케인즈라는 사람이 수요 경제학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수요 경제학 이러면은 이거 수요 경제학이란 뭐냐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험의 포인트는 여기서 수요 경제학의 포인트는 뭐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이라든지 존슨 행정부의 정책을 갖다가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수요 경제학의 어떤 그 투박한 의미만 그냥 이런 거구나 보면 되는데 노동자의 수입을 갖다가 증대시켜주는 요거를 옹호하는 경제학 이러면은 케인즈 경제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지금 수입이 올라가야 경제가 활성화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 수입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에서 뭔가 사업을 벌려야죠.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제활성화 정책을 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시험에 나오는 거 지금 하나 짚어드릴게요. 행정국가는 큰 정부예요. 그렇죠? 큰 정부에서 큰 정부를 옹호했던 경제학 이러면 케인즈의 수요 경제학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크 아시겠죠? 예, 그래서 큰 정부 하면은 케인즈 경제학 하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크크. 그래서 큰 정부 케인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뭐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뭐 행정국가 시기, 즉 큰 정부 시기에는 당시 케인즈 경제학이 유행하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크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수냐 진보냐 요거를 한번 볼게요. 보수냐 진보. 여기서는 진보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진보주의라는 거는 큰 정부를 옹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수주의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인간을 봤어요. 그런데 진보주의 같은 경우는 인간을 뭐라고 봤냐면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합리적 경제인으로 봤다. 인간은 그냥 합리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간섭 안 해도 알아서 지들끼리 교환관계를 통해 자원 배분 잘할 거야. 완벽해 인간은 이랬는데 진보주의는 아니야. 시장 고장난 거 봐라. 믿지 못하겠다. 인간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시장의 잠재성은 인정을 해요. 예, 요 포인트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보주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고장났으니까 시장을 불신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한 건 여러분 틀린 거예요. 잠재성은 인정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그러면은 보수주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시장을 대단히 신뢰하겠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시장은 문제 없어. 고장 안 날 걸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장을 신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행정국가는 즉 진보주의는 잠재성은 인정하는 정도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이 이 행정국가 시기에서 탈행정국가로 넘어가거든요. 좀 더 뒤에다 적어야 되겠군요.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행정국가에서 탈행정국가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정부 실패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부 실패 현상은 뭐냐면 1970년대라고 보통 봐요. 여러분 정부 실패 어려운 말 아니고요. 뭐냐면 그냥 정부가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자 활동을 많이 했죠. 이렇게 복지 정책이라든지 뉴딜 정책 이렇게 집행했잖아요. 활동을 증대시켰죠. 그랬는데 그게 정부가 또 고장이 난 거예요. 정부도 적자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부 실패라는 건 여러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부 재정 적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부가 적자난 상황이에요. 그럼 정부 재정 적자의 원인이라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이 원인은 모르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복지 국가의 어떤 후유증. 그러니까 당시에 존슨 행정부가 복지 정책을 집행하면서 나라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후유증이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네, 맞습니다. 오일 쇼크가 1차와 2차에 걸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요게 맞물려 가지고 요 정부 재정 적자인 정부 실패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탈행정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뭔지 모르지만 탈행정 국가라는 게 여러분 행정 국가를 벗어나자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집권적인 거 싫어하겠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분권을 강조를 해요. 저 때보다는 행정국가 때보다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지방 분권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신지방 분권이냐? 입헌국가 시기가 지방 분권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신지방 분권 다시 나타났다. 지방 분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뭐 그런 거고 자 보면은 정부관이라고 요 부분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탈행정 국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할까요? 큰 정부를 추구할까요? 작은 정부를 당연히 추구할 겁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물론 여기서의 작은 정부는 조금 수식어가 필요한데 사실은 작은 건 맞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인 거고, 자 보면 작은 정부인 거고 경제학이라는 행을 제가 채워 넣자면은 이런 겁니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프리드먼은 여러분 어떤 경제학을 주장을 하냐면 공급 경제학이라는 거를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공급 경제학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한 줄로 줄여서 표현할게요, 여러분.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세금 감면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일어서게끔 만들어줘야지 경제가 활성화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왜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는 왜 그랬냐면 정부 재정 적자 상황이었잖아요. 정부가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는데 시장은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하니까 기업에게 간접적인 지원을 한 거죠. 그 간접적인 지원의 결과가 이 세금 감면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살려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요걸 갖다가 프리드먼의 공급 경제학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중요 표시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크크가 중요해요. 아시겠죠? 요게 큰 정부 시기에는 케인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시험에서 장난칠 때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큰 정부인데 프리드먼 넣어놓고 이러겠죠? 크크. 크크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정도가 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작은 정부, 큰 정부, 다시 작은 정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부관이라는 거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 행정이라는 건 어찌됐건 간에 완전 큰 거보다는 이런 걸 추구는 하고 있어요. 추구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여러분 진보주의, 보수주의라고 나오죠. 여러분 교재 26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요. 거기 보면 진보주의, 보수주의 나오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 진보주의, 보수주의 여기다 적었잖아요. 진보주의, 보수주의, 그렇죠? 요거 비교하는 거 잘 나와요. 그러니까 딱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많은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진보주의는 큰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 보수주의는 작은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 따라서 여러분 그 보수주의 사람들은 정부가 막 나서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소득 재분배해라 이런 거 싫어하는 거죠. 그렇게 아이디어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적었던 거 주의하세요. 어떤 거? 인간에 대해서 합리적 경제인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수주의는 시장에 대한 신뢰를 한다라는 부분 있죠. 그런 것들 딱 체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거기 가치관에 진보주의는 적극적 자유라고 나오고 지금 보면 보수주의는 소극적 자유라고 나오죠. 그거 하나 보고 들어갈게요. 그거 입헌국가 시기의 작은 정부 보수주의 나왔는데 요 시기에는 소극적 자유가 자유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관점이. 그리고 행정국가 시기에는 적극적인 자유관이었다라는 거죠. 네. 보면은 소극적 자유가 뭐냐, 적극적 자유가 뭐냐 그 얘기인 건데 제가 여기다 적을게요. 소극적 자유라 하면은 정의를 할 때 시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무엇은 정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로부터의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요 얘기는 뭐예요? 정부가 개입하라는 거예요?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부야 개입하지 마. 이걸 갖다가 여러분 소극적 자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극적 자유를 작은 정부에다 그려놨죠. 표시해놨죠. 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인 자유. 그럼 얘는 이제 아이디어는 나온 거죠. 정부가 많이 개입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근데 표현을 하냐면 무엇에 의한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정부로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하셔도 좋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나서 빈민자하고 실업자가 대단히 많아지니까 이들을 갖다가 정부가 도와주어야지 자유를 발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게 가난하고 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개입을 하자. 정부에 의해서 사람들이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 자유는 제가 여기다가 적은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7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은 소극적 정부관이라고 나오죠. 19세기 입법국가라고. 그쵸? 19세기 입법국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보면 작은 정부죠? 작은 정부고 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근데 고전학파 경제학 아까 제가 뭐라고 적었죠?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얘기 했던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20세기 행정국가 여러분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 그거 표시하겠습니다.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 무슨 말이야? 이러면은 여기 존슨 행정부에서요. 복지 정책을 많이 집행을 했었죠. 복지 정책. 요 복지 정책을 집행을 많이 하면서 내세웠던 슬로건이 여기 나온 지금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 표현이 나오면 큰 정부와 관련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시장 실패라고 여러 가지 나오다가 여러분 니은번에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나오죠. 케인즈 경제학 체크를 딱 하셔야 되는 거죠. 크크예요. 그쵸? 크크. 예. 시험 포인트가 케인즈 경제학의 자세한 내용을 묻는 게 시험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런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행정 국가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보면 여기서 말하는 현대행정이라는 표현은 행정국가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괄호 열고 행정국가라고 적어놨죠? 네, 행정국가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예요? 정부가 크다는 얘기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잖아요, 여러분. 파킨슨 법칙이라는 거 나오죠. 그거는 표시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은 파킨슨 법칙이 뭐냐라는 걸 간략하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파킨슨 법칙이라는 건 저기다 적어야 되겠군요. 파킨슨 법칙은 그래서 그 하고 싶은 그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공무원의 수가 많아지는 이유를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러한 이유를 설명한 이론이 파킨슨 법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수가 참 많아지더라. 이런 걸 설명을 한 거예요. 왜 그런 거지? 이렇게요. 지금 그래서 요 파킨슨 법칙을 어떤 이론이라고도 하냐면
시험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상승하는 피라미드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피라미드라는 게 제가 저기 정부 삼각형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 삼각형이 이렇게 확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지는구나. 예. 그래서 공무원의 수가 많아진다라는 표현이 달리하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정부가 커지는 이유를 설명한 이론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그럼 이 커지는 이유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부하 배증의 원칙과 그리고 업무 배증의 원칙으로 말미암아 정부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일단 요 용어를 익히셔야 됩니다. 부하 배증 원칙, 업무 배증 원칙 이런 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구나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킨슨이라는 사람은 공무원의 수가 많아지는 이유는 업무의 수와 혹은 경중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공무원이 됐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혹은 업무의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은 업무의 수나 경중에 관계없이 부하를 받으려고 하는 게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할 일이 많으면 동료하고 나눠서 일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부하를 받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공무원이라는 게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를 가급적이면 내 밑에 둬서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 걸 원한다. 그럼 부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공무원 수가 늘어났죠. 공무원 수가 늘어난 상태에서 그 부하도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업무가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부하도 똑같이 권력을 추구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또 부하를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럼 또 그 부하는 또 업무량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나더라 라고 얘기를 한 게 파킨슨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거니까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파킨슨 법칙은 정부가 커지는 이유를 설명한 거고 결국에는 그거를 공무원의 수라는 걸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공무원의 수가 업무의 수라든지 어려움에 관계가 없이 증가하더라. 이게 이제 딱 결론을 얘기를 하고 그럼 그 이유는 뭐냐? 부하를 받고 싶어하고 권력적인 존재,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그 부하가 또 업무가 늘어나고 이런 일들이 악순환되면서 여러분 악순환되면서 정부 규모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8페이지에 공무원의 수 증가라고 파킨슨 법칙 나오고 여러분 1번에 개념 나오죠. 그 개념은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아 이거는 잘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제 말은 그 밑에 보시면 부하 배증 원칙과 업무 배증 원칙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다만 동그라미 딱딱 치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거구나 이렇게요. 됐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29페이지에 이제 신행정 국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신행정 국가라는 표현이 제가 적은 어떤 탈행정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서는 그냥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의 정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사이즈가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고. 그래서 정부 실패 얘기 제가 했었고요.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여러분 다른만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추가한다면 영미의 상황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줄에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되어 있죠.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철학에다가 딱 표시를 하겠습니다. 하이에크 신자유주의 철학. 그래서 거기서 요때 입헌국가 시기에는 어떤 그 철학 중시하는 철학이 뭐였냐면 철학적 기초가 자유주의였어요. 자유주의에 기초를 했었어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보면 절대국가 시기에 워낙 당했던 게 많은 거예요. 왕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자유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민혁명을 일으켰고 국민들이라든지 시장에게 자유를 보장해 달라. 쓸데없이 정부가 일 많이 하지 말아라.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 사이즈는 자유주의가 나오면 여러분 당연히 작은 거예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많이 하면 시장의 자유가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자유주의는 작은 정부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시계추처럼 큰 정부가 왔다가 다시 작은 정부로 왔는데 이때도 철학적 기초는 자유주의인데 다만 자유주의가 다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때를 신자유주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렇게 표현할 뿐이고 신자유주의건 자유주의건 작은 정부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똑같아요. 근데 지금 요거를 갖다가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노예로의 길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다 적어두시죠. 노예로의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요지가 뭐냐면 정부가 쓸데없이 커지면 국민이 노예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노예로의 길 혹은 하이에크 나오면 얘는 작은 정부론자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21세기 정부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다 이제 거버넌스라고 딱 동그라미를 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현대 행정이다 이러면 뭐라 그랬죠? 아까 거버넌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입니다. 어휴, 1시간 반 수업했군요. 여러분 좀 쉬시죠. 예, 좀 10분간 쉬고 나머지 수업 쭉 진행하겠습니다. 예.